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날 시행된 그 16년째 2차 경찰 특채, 그 중에 경찰행정학과 특채 그 과목 중에 수사과목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풀이에 앞서서 이번 경향을 보면 최근에 수사가 출제되는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영하다 못해 보니까 너무 잘 반영했어요. 너무 심하게 반영했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형소법 관련된 내용 있죠. 형소법 관련되는 내용이 뭡니까? 점점점 줄어듭니다. 점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형소법 관련된 내용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수사의 단서 같은 거죠. 수사의 단서라든지, 그 다음에 임의수사라든지, 그 다음에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체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구속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그 수사의 단서에 해당되는 뭡니까? 불신검문이라든지, 변사체 금시라든지, 그 다음에, 타의적인 것인 뭡니까? 고소고발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이건 뭡니까? 형사소송법과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점점 감소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서 다 묻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사에서는 점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 반영이 돼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경향이 어떤 특징이냐면 수사 강론 파트 있죠. 수사 강론 파트가 뭡니까?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높아지고 있었는데 수사 강론이라는 게 뭡니까? 개별적인 범죄들 있죠. 개별적인 범죄들, 강력범죄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폭력범죄라든지 이런 개별 범죄들 있죠. 이 개별 범죄들에 관련된 뭡니까? 내용들이 뭡니까? 수사 강론 파트에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는데 이게, 보통 뭡니까? 한 4문제, 5문제 나오다가 최근에 뭡니까? 6, 7문제가 이 정도 나왔어요. 6, 7문제 많이 나오면 6, 7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뭡니까? 너무 잘 반영됐죠. 너무 잘 반영돼서 이게 몇 문제 나왔습니까? 이번에 10문제 나왔어요. 10문제. 절반이 나와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절반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수험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짤 때 첫 번째 그러면 형사소송법 관련된 내용을 아예 빼고 공부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공부를 다 하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뭡니까?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뭡니까? 특히 통신수사 같은 게 있죠. 통신수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형사소송법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사 파트는 뭡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통신수사는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더라도 뭡니까? 조금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해두고 수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수사적인 강론 파트죠. 수사 강론 파트에서는 앞으로 뭡니까? 점점점 많은 분야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출제 경향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넓게 나와요. 넓게 나오죠. 넓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그 다음에 깊게 나오죠. 깊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겁니다. 이거 많이 본 거죠? 수사 공부해보면 어디 나옵니까? 횡적 수사, 종적 수사 나오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시험 문제도 뭡니까? 처음에는 횡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강론 파트에서 뭡니까? 여기저기 막 건드립니다. 여기저기 막 건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새로운 걸 건드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더 깊숙하게 들어가 버려요. 문제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땐 요 단계라고 보입니다. 넓어지는 단계죠. 넓어지는 단계인데 이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가끔씩 기출되는 그 특별법 관련되는 문제를 하더라도 뭡니까? 조금 그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해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있죠. 자주 출제되는 특별법 관련된 내용들은 뭡니까?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강론에 대비하는 추세입니다. 아시겠어요? 원래처럼 강론 파트에서 10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예전보다 뭡니까? 비중이 커지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미니멈 뭡니까? 앞으로 한 7문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강론 파트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형사소송법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강론 파트에서 가장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성폭력 범죄인데 원래 성폭력 범죄 나왔어요.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옛날에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성폭력 특별법에 해당되는 범죄인 것은 아닌 것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 형사소송 절차하고 다른 절차가 무엇이 있느냐 절차상 특징들을 묻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사소송법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형사소송법 내용을 알아야 이게 뭡니까? 특칙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부분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해야 되고. 또 하나 강론에서 핵심되는 건 뭡니까? 형법적인 지식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형법적인 지식들. 그래서 뭐 지능범죄 관련하면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형법적인 지식들이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쪽에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둡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사의 경향은 어떻게 된다? 형소법 관련되는 비중은 조금씩 떨어질 거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사 파트, 수사 강론 파트에 들어가면 뭡니까? 그동안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파트들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됐던 파트들은 뭡니까? 좀 더 깊숙하게 봐야 된다 해서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뭡니까? 수업을 수험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그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번에 나온 문제는 뭡니까?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100% 나왔다고 보면 되죠. 해서 1번 문제 보죠. 1번 문제 보면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이죠. 이건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수사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서조건이죠. 수사 조건은 뭡니까? 필요성이 있어라 이렇게 하죠. 필요성이 있어라.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상당성이 있어라는 겁니다. 상당성이 있어라. 필요성이란 건 뭡니까?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어라 이 말이죠.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수사를 해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뭡니까? 수사를 실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실행할 때는 뭘 해라? 상당한 방법에 따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상당한 방법에 따르라. 그럼 수사의 개시란 건 언제 하노? 라고 했을 때 뭡니까? 주관적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한다는 거죠. 주관적 범죄 혐의. 해서 주관적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뭘 한다? 수사를 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관적 범죄 혐의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라 이 말이죠. 사실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주관적 범죄 혐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딱 나오면 뭡니까? 하나 비교해야 될 게 항상 나온다고 그랬죠. 뭘 비교해야 됩니까? 주관적이 나왔으니까 객관적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 범죄 혐의라는 게 있겠죠. 객관적 범죄 혐의는 뭡니까? 이거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증거로 뒷받침되는 거. 증거로 뒷받침된 거. 이거는 뭡니까? 뭘 할 때? 인신을 구속할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체포나 구속을 할 때. 구속을 할 때는 뭐다? 객관적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관적 범죄 혐의가 있으면 뭡니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주관적 범죄 혐의만으로는 뭡니까? 체포 구속을 할 수 없어요. 체포 구속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보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범죄 혐의란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이란 말은 뭡니까? 경찰관이 느끼기에 뭡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관이 뭡니까? 지나가던 사람 뭡니까? 생긴 거 보여 범죄인 같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뭡니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뭡니까? 변사체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가보죠. 가보면 뭡니까? 칼에 찔린 자국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칼에 찔린 자국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객관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도가 됐을 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범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자살했을 수도 있죠. 칼 가지고. 자살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칼에 찔린 자욱이 있으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뭡니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정도는 돼야 뭡니까? 돼야 주관적 범죄 혐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단순하게 뭡니까? 경찰의 감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증거가 뒷받침되는 객관적 범죄 혐의란 건 뭐냐? 그러면 체포 구속을 할 정도가 되면 뭡니까? 이 집에서 뭡니까? 그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고 그 흉기에 뭡니까? 피해자의 혈흔 정도가 묻어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증거가 있을 때는 뭐다? 체포 구속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객관적 범죄 혐의하고 주관적 범죄 혐의는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죠? 상당성에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 비례의 원칙이 있죠. 비례 원칙은 뭡니까?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 그 설명했는 것처럼 뭡니까? 뭐 100,000원짜리 과자를 하나 훔쳤는데 뭡니까? 구속을 시켜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라.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신의칙을 지키라는 거죠. 신의칙.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속이지 마라. 이게 신의칙과 관련되죠. 신의칙과 관련된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함정수사가 있죠. 함정수사가 있죠. 함정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범위 유발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범위 유발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회 제공형이 있다 그랬죠. 기회 제공형. 요 두 가지가 있다. 범위 위반형은 뭡니까?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하죠. 위법한 수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기회 제공은 뭐다? 적법한 수사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 조건에 관해서.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번 봅시다. 1번 지문이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 함정수사는 뭐와 관련됩니까? 상당성에 관련됩니까? 필요성에 관련됩니까? 상당성에 관련된 거죠. 상당성에 관련된다 그랬는데 지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면 수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발동, 즉 개시죠. 그 다음에 수사의 행사, 실행의 조건을 말한다는 거죠.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수사를 하라는 거고, 실행할 때는 뭡니까? 상당성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개시하고 실행에 관련된 조건이 뭡니까? 수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에도 뭡니까? 그 조건이 옛날 거 맞습니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수사를 해버리면 뭡니까? 그거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위법한 수사가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 수사를 개시할 때는 뭡니까? 주관적 범죄 혐의만 있으면 되지만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할 때는 뭡니까? 증거에 뒷받침되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 1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자, 2번 문제 보면 수사 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질문 보면 첩보의 보존기간은 2년이고 전산관리대장은 10년 동안 보존해라는 거죠. 이 지문은 사실상 처음 기출된 지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처음 기출된 지문인데 여러분들 기출 문제, 특히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뭡니까?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좀 팁이 있습니다. 팁이 있는데 처음 보는 지문들 있죠. 처음 보는 지문들은 대체로 뭡니까? 맞는 지문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처음 내는 지문을 뭡니까? 그걸 가지고 아느냐 모르냐 잘 묻질 않아요. 이게 지문은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처음 나온 지문들은 대체로 맞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고 더 틀린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1번은 옆에다 뭡니까? 세모 해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세모.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세모 해놓고 모르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면 뭡니까? 수사 첩보에 의해서 사건 해결 또는 중요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 제출자를 뭡니까? 첩보 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일하게 특별 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죠? A 경찰서 있죠. 자, 이 A 경찰서에 갑이라는 경찰이 뭡니까? 첩보를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이 첩보를 보니까 뭡니까? 관할이 이쪽 관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관할이 아니면 뭡니까? B 경찰서로 넘길 수가 있겠죠. 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송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을이 뭡니까? 검거를 해버렸어요. 근데 뭡니까? 검거했는 애만 포상을 해버리면 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언짢겠죠? 언짢고 다음에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할 아닌 사건은 뭡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해봐야 뭡니까? 해봐야 다른 관할로 넘어갈 끼고 그러면 얘만 좋은 일 시키는데 내가 만대하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 관할 사건 얘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럼 뭡니까? 다른 관할 사건이 생기는 것을 알아도 뭡니까? 알아도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도 뭡니까? 보고를 안 하겠죠. 제출을 안 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두 사람 다 뭡니까? 제출한 사람도 포상하고 이 사람도 포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승진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이송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뭡니까?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뭡니까? 첩보는 수집 관서에서 처리하죠. 수집 관서에서 처리하지만 이송해버리면 뭡니까? 이송 관서에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경찰서 단위에 내사를 할 가치가 있는 범죄 첩보를 기록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이 첩보에는 종류가 있죠. 첩보에 크게 보면 뭡니까? 첩보에 보면 특보가 있죠. 특보. 그 다음 뭡니까? 중보. 그 다음 뭐가 있죠? 통보가 있죠. 통보. 그 다음에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참고가 있죠. 있죠. 특보는 뭡니까? 특보는 전국 단위의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죠. 전국 단위의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 또는 뭡니까? 또는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건들이죠. 경찰청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첩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경찰청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첩보다 이렇게 되고, 중보는 뭡니까?
중보는 지방경찰청입니다. 아시겠어요? 지방청. 지방청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첩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처리하는 첩보고. 통보는 뭘까요? 그 밑에죠. 그 밑에가 뭡니까? 경찰관서입니다. 아시겠어요? 경찰서. 경찰서에서 뭡니까?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첩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록은 뭡니까? 기록은 지금은 참고가 안 되지만 추후에 참고할 거죠. 그래서 추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는 거. 이거죠. 이거고. 참고는 뭡니까? 그야말로 단순한 참고죠. 단순한 참조죠. 참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알아두게 보니까 각 그 첩보마다 점수가 다 매겨진다 그랬죠. 점수가 매겨지는데 특보는 뭡니까? 10점. 그 다음에 중보는 5점. 그 다음에 통보는 몇 점입니까? 2점. 그 다음에 이건 1점. 요거는 빵점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각 제출한 첩보마다 뭡니까? 다 그 정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특보, 중보, 통보, 기록, 참고 이렇게 나눠지고 점수도 다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4번 질문 보면 어떻습니까? 경찰서 단위에 4살 가치가 있는 범죄 첩보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통보에 해당되죠. 통보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록으로 평가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이게 통보로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르는 지문이 있을 때, 객관식 문제 풀 때 모르는 지문이 있을 때 다른 지문부터 먼저 봐서 정확하게 틀린 거,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유류품 수사의 차관점에 관한 설명이죠. 유류품 수사의 차관점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유류품 수사의 차관점인데 이거는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는 게 범죄 현장에서 칼이 하나 발견됐다. 혈흔이 묻은 칼이 하나 발견됐다. 이게 뭡니까? 유류품이죠. 유류품인데 이걸 수사할 때 뭘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뭐에 착안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이 칼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행에 이게 사용된 것이냐, 이걸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칼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등산용 칼 작은 거 있죠. 재크나이프 같은 등산용 칼 작은 거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건데 뭡니까? 시체에 발견되는 뭡니까? 칼자국 있죠. 자상이라고 그러죠. 칼자국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경 한 5cm, 깊이 한 20cm다. 그럼 뭡니까? 재크나이프 등산용 칼과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범행에 사용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유류품을 하더라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일성 판단이라고 그러죠. 동일성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뭡니까? 그 칼이, 발견된 칼이 뭡니까? 누구 거라야 됩니까? 범인의 거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범인의 것이라야 한다. 범인의 것인가? 이게 문제 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관련성. 그 칼이 범인의 거고 범행에 사용됐으면 무조건 뭡니까? 그 범인이 맞는 게 확정됩니까? 확정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칼을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찌를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범인이 현장에서 칼을 떨어뜨렸어야 되는 거죠. 떨어뜨렸어야 된다. 해서 범인이 뭡니까? 범인이 현장에서 칼을 유류했다 그러죠. 떨어뜨리는 거죠. 유류했을 기회가 있어야 된다. 기회가 있었느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기회성이라는 겁니다. 기회성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야기는 뭡니까? 마지막에 차관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발견된 상태 그대로 보존돼 있었냐요. 그대로 보존. 중간에 이놈 저놈 만져갖고 뭡니까? 다른 사람 지문 막 먹고 뭡니까? 혈흔도 다른 사람 혈흔 막 먹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발견된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완전성. 그래서 유류품 수사를 할 때는 동일성, 관련성, 기회성, 완전성 요 네 가지를 착안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봅시다. 1번 보면 유류품과 범행 시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가. 보존의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성이라고 했죠. 완전성.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보면 범인이 현장에서 유류할 기회가 있었는가. 이건 뭡니까? 기회성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보면 뭡니까?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 이건 뭡니까? 동일성의 문제죠. 범행에 사용됐었냐 문제는 동일성의 문제고 마지막에 있는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토한다. 이건 뭡니까?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관계성. 요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빠지지 않는 단골 문제죠. 그래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찬성 측의 논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찬성 측 논고 누굽니까? 경찰 측 논고입니다. 경찰 측 논고를 찾아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검찰 측 논고를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보면, 1번 보면, 현재 국가정책
법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 범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법하고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괴리가 있다는 거죠. 법에는 뭡니까? 모든 수사는 뭡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죠. 받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사를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우리한테 수사권은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경찰 측 입장이죠. 경찰 측 입장이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뭡니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증거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 살펴봅시다. 자, 이거는 소송법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피의자 신문조서죠.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뭡니까? 피의자가 했는 말을 적어 놓은 거죠. 남이 했는 말을 적어 놓은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입니다. 전문. 전문. 남의 말을 듣고 적은 건 전문이죠. 전문은 원칙으로 뭡니까?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증거로 안 돼요. 이게 원칙이죠. 하지만 뭡니까? 몇몇 예외를 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피신조서 관련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피신조서 관련된 이게 뭡니까? 형사소송법 312조에 있는 내용이죠. 312조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작성한 주체에 따라서 뭡니까? 검사가 작성한 검피신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작성한 경피신이 있습니다. 요게 둘 다 원래는 피신조서는 전문이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되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있는 거죠. 요 두 개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달라야 되는데. 첫 번째 검피신의 경우는 뭡니까? 이게 312조 1항이죠. 312조 1항의 문제인데 경피신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 이게 작성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형식적 진정 성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기재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고 그러죠. 진정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뭡니까? 믿을 수 있는 상황, 그 사람 정신 상태가 올바를 때 뭡니까? 이걸 작성했냐 문제죠. 그래서 이걸 뭡니까? 특신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그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요 세 가지 요건,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뭡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이라서 원칙적으로 증거를 쓰면 안 되지만 요런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경찰이 작성한 피신 조서는 뭡니까? 형식적 진정 성립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용 인정. 피고인이나 뭡니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뭡니까? 공판정에서 뭡니까? 내용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용 인정 해버려야 된다는 건데, 내용 인정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뭡니까? 실질적 진정 성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특신 상태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신 상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뭡니까? 인정해야 된다 해서, 이 거짓말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요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내용을 부인했을 때입니다. 내용을 부인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요거 뭡니까? 요거는 말한 그대로 적혔냐죠. 내가 A라고 말했는데 피신조서 A라고 적혔냐.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문제고. 요 내용 부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A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B야. 이 말이죠. 그래서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야. 내가 말한 대로 적혀있지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양자가 차이가 있느냐 문제죠.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냐면 검피신의 경우는 네가 내용을 부인했든지 말든지 간에 요 세 가지 요건만 갖춰버리면 뭡니까?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경피신의 경우는 뭡니까? 내용 인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뭡니까? 바로 증거 능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경찰에서 피신 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뭡니까? 검찰 가면 다시 피신 조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복 조사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복되니까 뭡니까? 우리한테 수사권을 다 주면 우리가 요요건 갖춰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경찰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는 거 좀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중지휘를 받게 되는 거죠. 이중지휘를 받게 되면 따라서 뭡니까? 명령 통일 원리에 위배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마지막이죠.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뭡니까? 법률 지식이 미흡한
미흡으로 인해서 법 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경찰은 법을 잘 모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너가 법을 집행해버리면 뭐다? 법에 왜곡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건 누구의 주장일까요? 검사들 주장이죠. 검사들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답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5번 보면 수법 원죄의 폐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수법 원죄가 뭘까요? 수법 원죄는 뭡니까? 범인이 검거된 후에죠. 검거된 후에 뭡니까? 수법 범인에 대해서 뭡니까?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어떤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세히 적어 놓음으로 해서 뭡니까?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수법 원죄죠. 수법 원죄를 언제 폐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피작성자 사망했다. 그건 뭡니까? 얘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질 일 없죠. 그러니까 폐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2번 뭡니까? 80세 이상이 됐을 때, 80세 이상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범죄 안 저지르겠지. 노인인데 이런 문제죠. 근데 이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90대 노인들도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규정은 그렇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수법 원죄를 작성했는데 10년이 경과했을 때 이때도 폐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단 뭡니까? 단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단 전산 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삭제하지 않는다. 요것까지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외에 폐기하는 사유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두매를 중복해서 작성할 때죠. 수법 원죄를 두매 작성했다. 그러면 뭡니까? 두매 놔둘 필요 없죠. 그때는 한 매는 없앤다는 거죠. 한 매 놔두고 한 매는 없앤다. 그거죠. 그거고 4번에 나와 있는 뭡니까? 피해자가 검거되었을 때 이건 뭡니까? 이거는 피해 통보 삭제 사유입니다. 피해 통보표 있죠. 피해 통보표는 뭡니까? 피해 통보표. 이거는 뭡니까?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고 뭡니까? 신원도 알 수 없을 때 이때 작성한 게 뭡니까? 피해 통보표죠. 피해 통보표다. 이걸 뭡니까? 삭제하는 사유가 있어요. 삭제하는 첫째가 뭘까요? 얘가 검거됐을 때겠죠. 검거됐을 때.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얘가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점산 입력한 지 10년이 경과했을 때. 이때 뭡니까? 삭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나온 게 이 지문인가요? 검거되었을 때인가요? 검거되었을 때 이건 뭡니까? 이거는 피해 통보표를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구별해서 좀 기억해야 됩니다. 수법 원죄 폐기 사유하고 피해 통보표 뭡니까? 삭제 사유를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죠. 공직선거법은 언제 나온다 그랬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나온다 그랬죠. 선거철이 되면 나오는데 원래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관련된 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내년에 그러면 예상 문제가 뭘까요? 대통령 선거 있죠. 그럼 대통령 선거 관련된 게 선거법에 나오면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죠. 자, 봅시다. 1번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 맞죠? 맞겠죠? 왜냐하면 선거권이 몇 살부터 있습니까? 19살 이상이죠. 19세 이상이니까 19살 밑으로 19세 미만은 뭡니까? 선거운동하면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이거는 뭡니까?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기간은 뭡니까? 10일이 아니고 14일입니다. 14일. 대통령 선거기간은 며칠일까요? 그러면 23일입니다. 23일. 내년 예상 문제가 되겠죠. 내년 예상 문제 23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선거 사무장을 포함해서 사무원을 몇 명 둘 것이냐.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통으로 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장을 포함해서 사무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통령 선거였죠. 대통령 선거는 몇 명입니까? 대통령 선거 몇 명이에요? 몇 명? 10명까지 둘 수 있어요. 10명. 됐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뭡니까? 5명이죠. 5명. 5명까지 둘 수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국회의원. 그 다음 뭐가 있죠? 시장, 군수. 그 다음 뭡니까? 자치구 있죠. 자치구. 대구로 말하면 수성구 뭐 이런 데 있죠. 자치구. 이때 뭡니까? 3명이죠. 3명. 그 다음에 지방의회 있죠.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몇 명입니까? 이거는 몇 명이다? 2명입니다. 2명.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이게 왜 자주 나오겠습니까? 자주 나오는 게 국회의원은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이 뭡니까?
적어도 시도지사하고 동급이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시도지사하고 동급이라 생각하지만 시도지사하고 뭡니까? 국회는 달리 둬버리죠. 달리 둬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선거 규정은 사실상 뭡니까? 국회의원하고 시도지사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긴 합니다. 맞추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달리 취급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질문은 뭡니까? 맞는 질문이 되죠. 대통령 선거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거 사무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에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7번 넘어가면 작물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이죠. 적절한 것은. 그래서 1번 보면 중요 작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발하는 경우에 작물수배서를 말한다. 이거 틀렸죠.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작물수배가 뭡니까? 피해품이 발생했는데 이거 좀 찾아달라고 다른 관서에, 경찰 관서에 요청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작물수배입니다. 근데 작물수배도 종류가 나눠지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특별, 중요 작물수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 작물수배서가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보통 작물수배서가 있죠. 보통 작물수배서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특별 중요 작물수배서는 뭐냐 하면 이거는 수사본부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설치한 사건. 그 다음에 중요 작물수배서는 언제 뭐냐 하면 수사본부 설치한 사건 이외의 뭡니까? 중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작물수배서는 뭘까요? 이거는 기타죠. 기타 사건이죠. 아시겠어요? 기타 사건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색깔도 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색깔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뭡니까? 홍색이죠. 홍색. 두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청색이죠. 청색이고, 마지막에 보통 작물수배서는 뭡니까? 이거는 백색입니다. 아시겠어요? 색깔까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백색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1번은 뭡니까? 1번 내용 보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사건이죠. 이건 뭡니까? 특별 중요 작물수배서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고, 2번은 가장 그냥 평이한 지문입니다. 경찰관은 뭡니까? 작물수배할 때 발견해야 될 작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등등등 특징을 뭡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지문으로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3번 보면 보통 작물수배서는 뭡니까? 기타 보통의 사건 수사를 위해서 발부하는 것. 요건 맞죠? 요건 맞는데 뭡니까? 홍색이 아니고 뭐죠? 백색입니다. 백색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칙상 뭡니까? 수법원지에 수록된 전산 입력한 피해품은 작물수배로 본다는 거죠. 수법원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검거한 이후에 한다는 거죠. 검거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피해통보표에 작성을 해버리면 그걸 뭡니까? 작물수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수법원지가 아니고 뭡니까? 피해통보표입니다. 피해통보표에 피해품이 이거다.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뭡니까? 이거 찾아돌라 이 말이라는 거죠. 작물수배에 된다 이런 거죠. 그걸로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수법원지가 아니고 피해통보표입니다. 피해통보표일 때는 작물수배로 본다. 그 규정을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수사의 수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추리 수사는 듣는 수사,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사로서 추리의 선에 따라 수사자를 입수하는 수사 수단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수사는 크게 뭡니까? 듣는 수사, 보는 수사, 그다음 뭡니까? 추리 이게 있었죠. 그래서 듣는 수사, 보는 수사에 보충하는 것이 추리다. 이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횡적 수사하고 종적 수사가 있죠. 횡적 수사는 뭡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뭡니까? 굉장히 넓혀가는 단계죠. 그래서 자료 수집을 위한 수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에 반해서 종적 수사는 뭡니까? 종적 수사는 깊이 들어가는 수사죠. 깊이 들어가는 수사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의한 수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횡적 수사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뭐 현장 관찰이라든지 미행 잠복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종적 수사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유류품 수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횡적 수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자료를 많이 모으죠. 자료를 많이 모으니까 뭡니까?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뭡니까? 온갖 잡자료들을 다 모으니까 뭡니까? 비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죠. 이에 반해서 뭡니까? 종적수사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종적수사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겠죠.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신속한 검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판단해야 될 자료가 좀 적죠. 적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 판단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2번 질문 보면 횡적 수사라는 것은 폭을 넓혀가는 수사 맞죠? 그 다음에 범행에 관련 있는 자료의 발견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으로서 현장 관찰, 탐문 수사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종적 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며 맞습니다. 수집
된 특정 자료의 성질이나 특징 등을 깊이 통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 활동이다. 맞습니다. 여기에 유류품 수사 들어갑니다. 하지만 행적 수사가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행적 수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횡적 수사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횡적 수사에 들어간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럼 4번 질문 보면 횡적 수사는 뭡니까?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비경제적이죠. 오만 걸 다 모으니까 비경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종적 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뭡니까? 맞는 문장이죠. 맞는 문장이다. 자, 9번 보면 그 통신 제한 조치하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몇 개인가죠? 기억본 보면 뭡니까? 기억 보면 전기 통신에 대해서 뭡니까?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서 뭡니까? 통신의 음향 등등을 지득 체록하는 거. 이건 뭡니까? 검열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바로 감청입니다. 감청. 검열은 뭘까요? 검열은 우편물에 대해 하는 거죠. 우편물에 대해서 뭡니까? 당사자 동의 없이 뭡니까?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게 그게 검열이에요. 아시겠어요? 우편물은 검열이 뭡니까? 전기통신은 뭡니까? 감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죠.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서 뭡니까? 공소 제기해버리면 뭡니까? 더 이상 뭡니까? 그 사실을 감출 필요가 없죠.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 뭡니까? 그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통지해주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속하는 것이 전기통신 개시 종료 시간, 그 다음에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이것도 뭡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것이 통신 제한 조치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뭡니까?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들어가는지 이것도 뭡니까?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한 개밖에 없죠. 1 기억번 하나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조수사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평상공조는 나와 있는 것처럼 평소에 뭡니까? 예견 가능한 일반적인 공조입니다. 그래서 수배라든지 통보 여기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2번에 보면 비상공조죠. 비상공조인데 현재 제기되는 당면 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불신검문 미행 잠복인데, 당면 문제 그러면 뭡니까? 당면 문제 그러면 활동공조입니다. 실제로 당면한 문제를 활동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당면한 문제는 활동한다 해서 이거는 활동공조의 지문입니다. 활동공조의 지문이고, 그럼 비상공조는 뭘까요? 비상공조는 중요 특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한 특이 사건이 발생하면 비상이 걸리겠죠. 특이 사건은 비상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당면한 문제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상공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활동공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11번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중 틀린 것은이죠. 해서 대마, 마약에는 보면 크게 뭐가 있습니까? 마약에는 크게 보면 마약류에는 보면 마약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있죠. 그 다음에 대마초가 있습니다. 대마초. 근데 대마에는 뭡니까? 대마초의 뿌리하고 종자는 제외합니다. 아시겠어요? 뿌리도 제외하고 종자도 제외하고 또 하나 더 제외하는 게 있습니다. 성숙한 뭡니까? 대마초 줄기도 제외합니다. 아시겠어요? 줄기도 성숙한 건 제외해버립니다. 제외해버리는데 2번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뿌리하고 종자, 특히 종자는 뭡니까? 제외합니다. 종자는 제외하는데 종자 보면 씨 보면 씨죠. 씨. 씨에 보면 껍질 있죠. 씨 껍질에는 뭡니까? 대마 성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씨 껍질 가지고 뭡니까? 대마초를 흡연해버리면 뭡니까? 이건 처벌합니다. 아시겠어요? 처벌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뭡니까?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2번이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개념 문제죠. 3번은 뭡니까? 다시 제조하거나 제재할 수 없고 뭡니까?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한해 마약 맞습니다. 한해 마약. 그래서 뭐 코데나린이, 코데자린이, 코데소린이 해서 코코코 들어간 거 있죠. 코코코 들어간 게 이게 한해 마약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귀비는 뭡니까? 마약 해당되죠. 마약 중에서 어떤 마약입니까? 천연마약이죠. 천연마약. 그래서 양귀비 계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코카인 계열이 뭡니까? 천연마약이죠. 천연마약이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십니다. 마약류에 관한 문제도 뭡니까? 거의 안 빠지고 나오죠. 마약에 관한 문제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골 문제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설명이 적절하자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1번을 보면 뭡니까?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근데 19세 미만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는 그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촬영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사소송법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나 혹은 참고인에 대해서 뭡니까?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피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지하고 하면 되죠. 고지하고 하면 되고, 참고인에 대해서 뭡니까? 동의를 받고 해야 되죠.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하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그 성폭력 처벌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세 미만,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선에 있어요. 단선은 뭐가 있습니까? 그 피해자 또는 뭡니까? 법정 대리인이 촬영을 원하지 않을 때, 그때는 뭡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형사소송법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사 절차상의 특징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뭡니까? 공소시효인데, 공소시효는 뭡니까? DNA 증거 같이 뭡니까?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뭡니까? 공소시효가 연장이 돼버려요. 연장이 돼버리는데, 어느 정도 연장이 되냐면 20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아시겠어요? 10년이 연장된다 해서, 요거는 정답이 10년입니다. 20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없도록 되어 있지만 성폭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친부한테도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장애가 있는 경우 있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뭡니까? 강간이든 강제추행의 죄에 있어서는 뭡니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첨가해야 될 게 뭡니까? 13세 미만의 사람도 여기 포함됩니다. 아시겠어요?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뭡니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했을 때는 다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배제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요거는 1번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그 버스 기사 등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폭행이 들어가니까 이게 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인할 수 있어요. 오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고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지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다. 이거는 형법 문제죠. 우리 형법상 친고죄는 딱 지금 현재 4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비밀침해죄죠. 비밀침해죄. 두 번째가 뭡니까? 업무상 비밀누설죄죠. 누설죄. 세 번째가 뭡니까? 사자명예훼손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마지막에 뭡니까?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모욕죄. 요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형법상 친고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것만 남아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에 강요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항상 머릿속에 뭡니까? 그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뭐냐면 의처증, 부인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겠죠.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우 하면 뭡니까? 제일 처음에 두드려 패겠죠. 두드려 팹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뭡니까?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수 있겠죠.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두드려 패다 보면 뭡니까? 생리적 기능 훼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상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부인이 바람났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집에 가다 놓겠죠. 가다 놓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뭡니까? 체포감금입니다. 체포감금이죠. 그 다음 뭐라 할까요? 니는 밥도 먹지 마. 이렇게 하죠. 밥도 먹지 마. 생활비도 내가 안 줄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게 뭡니까? 유기죠. 유기. 유기고, 그 다음에 학대도 하겠죠. 학대도 하고, 아동의 경우는 뭡니까? 아동 혹사도 있습니다. 아동 혹사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죠. 그 다음 또 뭐라 할까요? 그 남자 다시는 안 만나겠다. 각 서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뭡니까? 강요하는 경우도 있겠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뭡니까? 성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성폭력. 성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뭐랄까요? 몸에 뭘 감추고 있는지 막 뒤져볼 수 있겠죠. 해서 주거나 신체를 수색할 수도 있어요. 주거나 신체를 수색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이 사람은 열받으면 뭡니까? 다 집어 던지죠. 부쉈습니다. 아시겠어요? 재물 손괴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갈도 하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대체로 가정폭력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따로 두 문자를 따서 외워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해두면 뭡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강요 뭡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근데 요거 성폭력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폭력을 저지르면 성폭력 처벌법 적용되는 거 아이가? 가정폭력 처벌법이 아니고 이 말이었는데 근데 가정폭력 처벌법 뭡니까? 형사처벌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응급조치라든지 임시조치
할 수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경우 요걸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아시겠어요? 핵심이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는 뭡니까? 저질렀으면 나중에 성폭력 처벌 적용이 돼요. 되는데 그 처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뭡니까? 응급조치도 하고 뭡니까? 집에 오지 마라.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 임시조치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가정폭력에 적용이 되고 성폭력 처벌법 적용 안 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게 들어왔다는 거 이것도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든 이렇게든 기억을 하면 되죠. 그래서 강요죄는 뭡니까?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4번도 자주 나온 지문이죠. 그래서 동거하는 친족은 여기에 가정 구성원에 포함된다더라. 기억하면 되고 또 대표적으로 나온 게 학교폭력이죠. 폭력범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뭡니까? 가정폭력, 그 다음 조직폭력 이런 게 나옵니다. 학교폭력이죠. 왕따죠.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이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자는 뭡니까?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신고 안 했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제재는 없지만 어쨌든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맞고 가해 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뭡니까? 가담한 학생도 포함된다는 거죠. 가담한 학생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특허법, 이것도 최근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허권 침해는 뭡니까? 친고죄이다.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종류가 많죠. 많은 것 중에 뭡니까? 친고죄가 아닌 거. 대부분 다 친고죄예요. 근데 친고죄가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표법이에요. 상표법. 상표법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부정경제방지법입니다. 물론 뒤에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까지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요 두 가지 상표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뭡니까? 이거는 친고죄가 아니라는 거죠. 상표법은 뭡니까? 너무 위반이 많으니까 이거 뭡니까? 고소가 있든 없든 다 처벌하겠다는 것도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 다음에 이 부정경쟁방지법은 뭡니까? 이건 정말로 피해가 커요. 피해가 커요. 영업비밀 같은 거 보호를 못 해주면 뭡니까? 굉장히 큰 피해가 생기는 거죠. 이건 친고죄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가 친고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특허권은 뭡니까? 당연히 친고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허권 침해는 뭡니까? 기업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뭡니까? 조그마한 영소기업 혹은 뭡니까? 개인이 특허내는 걸 그걸 뭡니까? 싹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뭡니까? 법인도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당연한 논리죠. 그 다음에 3번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특허를 허위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자는 뭡니까? 특허법 위반이겠죠. 특허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어요? 특허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뭡니까? 출원일로부터 20년. 이거는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16번이죠. 다음 중 범죄 수사 규칙 및 지명 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수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적절한 것은 해서 1번 보면 경찰 관서장이 다른 경찰 관서에 관련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통보하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참고 통보입니다. 참고 통보. 지명 통보는 뭡니까? 지명 통보는 알려달라는 거예요. 얘 소재를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찰 관서는 내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게 지명통보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법정행위 가장 중한 제명으로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작성하고 보고한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입니까? 각 건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건마다 해서 각 건마다 하는 게 맞죠. 이건 뭐가 혼동하면 안 됩니까? 지명수배가 여러 개는 경우죠.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이게 여러 건이 있는 경우 애를 잡았어요. 지명수배된 애를 잡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수배관서에 보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첫 번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공범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혹은 뭡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3개월 이내의 경우, 요 사건을 제일 먼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요 수배관서에 먼저 갖다 주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법정행위 중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같은 관할이죠. 같은 관할 내 경찰서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가장 인접한 거, 근접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걸 다 속인 거예요. 요거 뭡니까? 지명수배가 10건인 경우가 이런 건이고, 지명통보가 10건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알려줘야죠.
한건만 알려주면 됩니까? 지명통보 10건이면 각각의 경찰서에서 다 뭡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죠. 조사를 받아야 되면 이건 뭡니까? 각 건마다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게 됩니다. 그럼 3번 지문 보면 지명 수배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건거하는 경우, 이 경우는 뭡니까? 원칙적으로 뭡니까? 체포 구속은 통지해 주도록 돼 있죠. 했는데 원래 뭡니까? 수배관서에서 통지해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멀리서 잡혀버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멀리서 잡혀버렸다 그러면 데리고 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체포 구속 통지는 언제 해줘야 됩니까? 24시간 이내에 해줘야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다? 멀리 있을 때 누가 해주라? 검거 있는 간서에서 체포 구속 통지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는 뭡니까?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에서 뭡니까? 중요 지명 피의자를 6월 12월이 아니고 뭡니까? 보고는 언제 합니까? 지방청장이 5월 11월에 하죠. 5월 11월에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공개 수배를 6월 12월에 합니다. 아시겠어요? 경찰청장이. 이게 틀린 거죠. 보고는 6월 12월이 아니고 5월 11월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발전 단계죠.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죠. 출제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 뭡니까? 원시형이죠. 원시형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암호화죠. 암호화. 그다음에 뭡니까? 은폐형이고 그다음에 갑옷형이고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면 화재 사건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화인의 3요소는 화원, 과연물,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 날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나로 불을 내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신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그 다음에 뭡니까? 신나에 불을 댕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라이터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화원이라고 합니다. 화원. 그래서 화원하고 가연물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공기가 있어야 된다. 공기.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화 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들은 뭡니까? 발화부를 향해서 도개된다. 도개가 뭐냐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 벽이든 기둥이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불이 시작되는 그쪽으로 다 기울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화재 사건의 일반적인 그 원칙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원가옥은 뭡니까? 다른 연소가옥에 비해서 소실도가 높다는 건데, 이 지문에 학생들이 풀다 보면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가끔씩 있는데, 화원가옥이 뭔지, 연소가옥이 뭔지, 또는 뭡니까? 소실가옥이 뭔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집이 이렇게 5채가 있다. 요 세 개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요 3개 가옥, 1번, 2번, 3번, 요 3가옥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소실가옥이다. 그럽니다. 소실가옥. 불이 탔다 이 말이죠. 불이 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불이 처음에 시작된 요 가옥은 뭡니까? 요거를 화원가옥이라는 거죠. 화원가옥. 원래 불이 난 가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화원가옥이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요 2가지 있죠. 나머지 옆에 있는 집들 있죠. 요걸 뭡니까? 연소가옥이라는 겁니다. 연소가옥. 개념을 알면 분명하죠. 화원가옥이 많이 탔을까요? 연소가옥이 많이 탔을까요? 화원가옥이 많이 탔겠죠.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소실도가 높다는 게 바로 그 말이죠. 그 말이다. 그 다음에 4번째 보면 출하부는 발하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불은 어떻게 됩니까? 불은 여기서 딱 나죠. 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불은 뭡니까? 이렇게 연소가 상승성입니다. 상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은 뭡니까? 역삼각 형태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발하부죠. 발하부고 이게 출하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게 위에 있습니까? 출하부가 위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출하부가 위에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도 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죠. 범인이 들를 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 이건 뭡니까? 범인 중심 수사가 아니고 뭡니까? 현장 중심 수사입니다. 현장 중심 수사. 그 다음 밑에 있는 그게 범인 중심 수사죠. 2번 뭡니까?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이게 뭡니까? 이게 범인 중심 수사입니다. 범인 중심 수사고. 그 다음에 연고감 수사는 연고감이 뭡니까? 피해자고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뭡니까? 연고감이죠. 연고감이고. 그 다음 지리감은 뭡니까? 그 동네 지리를 잘 아느냐, 모르냐, 이 문제죠. 그래서 연고감, 지리감에 관련된 수사는 뭡니까? 피해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연고감이 있으면 보통 지리감도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고감, 지리감보다 피해자 중심이라는 거죠. 특히 연고감은 뭡니까?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뭡니까? 당연히 피해자 중심 수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 있는 상황에 대해서 탐문한다. 탐문이 들어가면 뭡니까? 탐문수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탐문수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있죠. 20번 출입국 관리법 그 다음에 시행령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이거는 해설서 봅시다. 해설서 보면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에 보면 출입국 관리법
제4조 1항에 나와 있는 규정을 보면 뭡니까?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재판 계속 받는데 뭡니까? 나가면 안 되겠죠. 출국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인데 벌금은 1,000만 원. 추징금은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거죠. 그럼 4번 보면 세금 안 내고 도망간 애들이죠. 세금은 얼마?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5,000만 원의 국세, 관세,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 그 다음 5번 기타 법무부 용어를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따로 하나 더 있어요.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인데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른 경우는 뭐냐면 1호에 있는 거 기소 중지 결정이 된 사람의 경우는 3개월 이내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소 중지된 결정된 사람. 근데 기소 중지 결정이 됐는데 영장이 청구돼 있어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 발부돼 있다 이러면 됩니까? 그 영장이 효력이 있는 기간까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영장의 효력 기간까지 해서 영장 유효 기간 이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다시 돌아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출국 금지 당연하죠. 징역형 금고형을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맞고, 그다음에 벌금 1,000만 원 맞습니다. 추징금은 뭡니까?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해서 이번 시험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렵진 않았고, 이 정도 시험이면 많이 틀려 한 개 틀려야 돼요. 많이 틀려 한 개 틀리고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들입니다. 문제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의 경향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시험 준비도 하시면 수사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